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과거 자사폰에 적용에도 제외가 돼서 굴욕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요러한 이제 자사 제품이 그대로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뭐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 보면 CES 2021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기술, 뭐 사용자 패턴 학습의 운전, 자율주행 기술 인간의 1000배 안전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안전성만 너무 부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해킹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뭐 부분이 있는 가운데 뭐 GM 같은 경우 자율주행차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할 거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뭐 GM 같은 경우는 로고 바꾸는 것도 부각되고 하는 가운데 뭐 미증시에서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자동차라는 산업이 뭐 예전 방송들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굉장히 자동차 자체에 부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고용 창출 효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 이 산업이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뭐 자율주행, 뭐 친환경에 따른 뭐 전기차, 뭐 수소차, 뭐 그에 추가로 자율주행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들이 분명 발생하고 있고, 지금 업계에 뭐 변화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기업들의 재편도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 지금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초점을 둬야겠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당 자동차 보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수가 버틴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이 안 좋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가 버티는 산업이 또 글로벌적인 파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 그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를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이 가능한 회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혀있는 국내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파이가 점점 더 커지는 부분을 뭐 지켜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뭐 지금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포지션을 이제 내연기관 쪽에서 완전히 친환경 쪽으로 돌리는 그러한 액션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거는 CES 요거 관련된 기사이긴 한데, 인텔에 대한 내용인데, 뭐 국내 뭐 주식의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관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부분보다도 저는 요거에 초점을 두고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기사를 좀 갖고 나와봤어요. 그러니까 인텔뿐만 아니라, 인텔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경쟁사보다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상의 이 경험 두 글자, 우리나라가 글자로 두 글자, 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한 그런 경험을 많이 좀 뭐랄까요, 경험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얼마나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또 그런 경험이 결국에는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고, 그런 제공이 이제 매출화 시키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경험을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다. 저는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러한 뭔가 경험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새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하려는 하는 기업에 뭔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들에는 좀 초점을 두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쌀값이 30% 급등했다고 해요. 지금 쌀값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뭐 식자재 물가가 뭐 올라가고 있고, 뭐 AI 영향으로 달걀값도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과거 뭐 직전 뭐 예전 영상들에서 이야기해드렸지만 구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새해 첫 영상에서도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구정이 빠릅니다. 구정 연휴가 2월 11일부터입니다. 아직 한 달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망이 마비되거나 뭐 제조업이 그렇게 붕괴되진 않았어요. 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 지금 식량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부분에, 아니 무슨 지금 농업사회도 아닌데 뭐 식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더 이제 산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먹는 것에 대한 부분도 더 뭐 소비도 증가할 것이고,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고급화도 증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고, 식량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추가로 식량과 관련돼서 산업이 새롭게 키워져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첨단화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도 우리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뭐랄까요, 식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높은 국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1차 산업 같았던 부분이,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렇지만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좀 산업 성향을 띠면서 뭐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또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에 대한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LNG가 어제도 이야기해드렸죠. 개성적인 이야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석탄값도 뭐 내용이 나왔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부분, 뭐 과거 여러 영상에서 뭐 구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하여튼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가격 상승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요 LNG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LNG로 인해서 파급될 수 있는 게 조선, 여기서야 뭐 요런 뭐 한바우스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추가로 파급될 수 있는 게 조선업이 파급되고, 그에 따라서 또 조선업에 따라서 조선에 또 파급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랬다. 하여튼 그런 추가적인 수주들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가격들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요거에 대한 개발, 원자재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요것도 여기 개발이긴 한데, 이제 기본적인 요런 회사들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미나서 갖고 와봤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한 그러한 뭐 굉장히 행보들이 뭐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접 경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보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건 재미나 부분이라 그냥 기사를 갖고는 나와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기업들의 행보들이 주목해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업들 자체 뭐 웹드라마, 뭐 웹다큐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소비자를 끄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엔 그러니까 경험, 그러니까 콘텐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 17일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요. 폐막 닷새 만에 뭐 이런 노동당 대회 닷새 만에 소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에 따라서 뭐 뭔가 뭐 북한 관련 이슈가 북한 관련 이슈로 추가적으로 뭐 대북주가 움직일 수도 있고, 방산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하여튼 이제 북한이라는 두 글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상반된 테마인 대북과 방산 테마 같이 점검해 봐야 되는 일정적인 시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추가로 또 이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구정 다가오니까 항상 명절 전에는 항상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분명히 상반된 테마이지만 일단은 뭐 북한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대북과 방산 테마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제 국제 유가는 올랐고 지금 뭐 그에 따라 에너지 주고도 올랐고 이제 지난밤에 이제 업종적으로는 해운주가 가장 강했어요. 해운주가 강했고 그 지난밤에도 업종적으로 해운주가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업종적으로는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며 증시에 뭐 긴장감을 키웠다고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일단 뭐 당장은 뭐 우리 약간 미국 증시 영향 분명 받으면서도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신용대출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뭐 고객 예탁금 물론 시차 발생하는 거라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예탁금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기준도 그게 8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거였거든요. 하여튼 그렇긴 한데 예탁금 감소하고 가운데 미수금 신용잔고 증가했다라는 거는 조금 뭐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어제 굉장히 강한 뭐 그냥 음봉 지수 차트를 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키웠잖아요. 이렇게 키웠고 여기 다시 키웠는데 그냥 5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음봉으로만 종가 마감했어도 슬슬 분할 매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꼬리까지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첫 이탈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시장의 유동성의 힘이 굉장하다. 다만 이야기에 들어서 예탁잔고가 감소하고 미수금 신용잔고가 증가할 때는 조금 조심은 하자. 하지만 이제 신용대출에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1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한 뭐 압력 규제가 어느 정도 뭐 대출을 쪼이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지만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그동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자금. 부동산에서 놀던 자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진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원론적인 건 똑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 지금 뭐 아직은 부동산 쪽에 있던 그런 뭐 부동산이나 뭐 그런 고액 자산가들의 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도 뭐 오늘 오전에 보니까 나오긴 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그런 기사를 해석하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기재 자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이 조 단위로 산다고 해서 이게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뭐 개인이 10조 막 그렇게 사는 걸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자금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부동산에서 놀던 자금들이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원론적인 거는 계속 동일합니다. 현재 뭐 언제든지 조정이 크게 나와도 이상할 거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은 좀 높이면서 보되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에 따라 유동성이 감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되 아직 그렇다고 정말 강력한 자금의 증시 진입은 아직 본격화된 진입은 없었다 라고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약간 간보는 느낌의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용대출 기반으로 해서 20, 30대가 많이 뭐 증시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뭐 증시가 무너지면서 타격이 나올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 타격이 나오면서 조정 들어올 때 요 자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돌던 자금이 기회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증시를 부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 또 하지만 증시에 대해서 이 상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 이걸 그냥 뭐 조정이 크면 큰 거지 이게 하락장으로 접어들기에는 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상고 하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뭐 상반기에는 증시가 좋을 거고 하반기에는 좀 뭐 안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리
뭐 상반기에 조정 더 받고 뭐 하반기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현재 초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론적인 거에서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에서 분명히 과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을 때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제조업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듯이 뭐 유통망이 마비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그런 대로 잘 돌아갔어요, 코로나 영향 속에서도. 그렇다면 코로나가 완벽하게 정상화됐을 시점,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자금이 자꾸 신흥국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개인들이 끌어올린 증시를 뭐 기관이야 뭐 펀드 자금 이탈하고 연기금은 이제 리밸런스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해외 자금도 리밸런싱 해야 되는 건 동일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관은 팔아야 되는 입장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 개인들이 끌어올린 시장을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뭐 그러한 어쨌든 조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부분에 경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린 부분은 좀 더 큰 부분에 있어서의 증시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언제 크게 나와도 이상한 거 아니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경계를 하되, 큰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당장 초점을 봤을 때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증시가 과열인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결국 추가적인 뭐 코로나 이후까지도 본다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도 본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경쟁 기업들보다 좀 더 많이 수혜를 보면서 움직임이 실적으로 결국에 증시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이 현재 또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하여튼 뭐 10일 이동평균선이랑 뭐 3,000포인트 안 깨지면 뭐 그렇게 당장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되, 또 언제든지 또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약간 상반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봐야겠고,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면은 여기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코스피 따라서 땡겨지긴 했어요.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고, 여기 한번 지지받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언제 빠르게 이렇게 뭐 요 고점을 언제 빨리 넘겨주느냐를 봐야겠고, 어떻게 보면 또 코스피와 키 맞추기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뭐 이렇게 둥글게 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진 부분이 있지만,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에서는 코스피가 더 당연히 차트적으로도 좋아 보이긴 하고, 또 코스피를 따라서 뭐 코스닥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코스피에 있는 뭐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는,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에서 파생되는 코스닥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납품하는 업체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면 괜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무시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